네, 이것이 이슈다. 네, 오늘은 노사개혁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최승로 자유경제원 부원장, 홍은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년간 끌어오던 그리고 중간에 파행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노사정이 어쨌든 대타협에 성공했고 오늘 그 타협안에 대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국회에 그 노사개혁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타협 이 협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자면 아까 뭐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네, 노동개혁 과제는 사실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노사정위원회에 이제 맡기고 있는 것인데 노사정위원회가 어렵사리 타협을 했어요. 사실 그 외환위기 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이후로 상설기구화가 됐는데도 뭐 뚜렷하게 한 일이 지금까지는 없다가 아주 오랜만에 합의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을 노사정위원회가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좀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합의 내용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느 정도 책임감 있게 국정을 이끄는 그리고 국가에 있어서의 경제 위기를 좀 피하고자 하는 그리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방치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는 자세로 좀 어떻게 보면 노사정이 각각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치 관리를 대신해 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 저기 각계 반응을 보면 정부와 기업 측에서는 환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야당, 그다음에 노동계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저는 대체적으로 후자 쪽입니다. 특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좀 심한 좀 야합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총파업 선언을 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협상이라는 거는 또 타협이라는 거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노동계는 너무 많이 주고 얻지 못했고 뭐 정부와 기업 쪽에서는 뭐 별로 준 것 없이 많이 받아갔기 많이 때문에 얻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대화로 뭔가를 합의를 했다고 또 물론 이 민주노총은 빠졌고 지금 이 반대 의사를 총파업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참여했고 또 진통 끝에 중지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갖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까? 저는 노동계 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특히 한국노총이 조금은 경솔하지 않나. 그게 뭐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마 좀 생각들이 다르실 텐데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서 각자 주장을 좀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이번 대타협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해고 문제하고 이제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 규칙 변경 문제 이 두 가지인데 우선 일반 해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사실 그 우리 경제가 그 노동 시장에 있어서 경직성이 상당히 컸어요. 특히 어떻게 보면 사람을 뽑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그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예, 그런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조항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성과가 나지 않는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해고하는 조항이 없다 보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다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영 현장에서도 쉽게 해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침이나 법률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보완해야겠다라는 것이 이번 내용이었는데 아쉽게도 이 일반 해고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기준에 대한 분명한 법제화는 이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가 이것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 물론 이제 지침도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지침에 담아서 경영 현장에서 해고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계는 상당히 불만스럽죠. 왜냐하면 이 장기적인 과제 그것도 어느 정도 협의하에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이번 노사정위원회가 어느 정도 타협했다는 내용이 그렇게 뭐 대단한 성과냐라는 그런 제기로서는 좀 시원하게 딱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이건 법률로서 분명히 해줬어야 되는 사항인데 조금 미룬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뭐 노동계 쪽에서는 아마 이제 다르게 생각할 텐데 지금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정례해고하고 징계해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일반 해고가 들어가면서 지금 세 가지가 됐는데 네. 지금 정부와 기업 측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 뭐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국제 비교를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잘못 비교하면 이게 사대주의적인 게 되는데 지금 ILO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고용 안정 지수를 나타낼 때 장기 근속자 그러니까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전체 근로자 중에서 몇 %냐 이걸 상당히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8%입니다. OECD 꼴찌고. 근데 OECD 평균은 36%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그만큼 고용 안정성이 낮다. 낮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 선진국 일부 선진국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하자 해서 일반 해고를 추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사실 그 어느 정도 고용 안정은 사실 좀 필요한 건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분야에 있어서 특히 정규직 분야에서의 고용 안정은 오히려 지나치게 과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60세까지 이번에 정년을 강제로 연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에 사실 해고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특히 그러한 그 성과가 낮은 사람 저성과자까지도 지금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거는 예. 정규직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특히 대기업, 공기업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보된 정규직 직장들 이런 분야가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이 일반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뭐 워낙 이제 편법을 더 많이 쓰니까 중간에서 기업들이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과보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OECD도 그렇고 최근에 저기 한국노동연구원에서도 나왔던데 정규직의 고용보호지수 OECD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거의 중간 정도예요. 오히려 중간보다 조금 해고가 쉬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예. 노동시장에서의 그러한 수준은 그런데요. 예. 이번에 그 예. 현대자동차가 또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연봉이 사실 1억 원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전 세계에 이렇게 높은 임금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매년 파업을 하면서 또 더 나은 것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직장은 이미 59세, 60세까지 거의 정년을 거의 보장받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또 정년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또 더 높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사실 그 과부된 분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좀 해소함으로 인해서 그 분야와 다른 분야에 좀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지 일반적인 우리의 상태에 있어서의 개선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정규직이 과보되고 있는 뭐 기업들이 개정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전체적인 대화를 만들거나 노사정 협의를 할 때는 항상 평균적으로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건데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는 자꾸 이제 정규직이 과보됐다 하는데 OECD가 발표할 때 이게 OECD 평균 수준인데 중간 수준인데 자꾸 이렇게 정규직이 과보됐다고 하는 게 적절한지 그건 저는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반 해고 관련해서는 추후 협의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노사정 합의가? 정부가 이제 지침을 만드는데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서 이제 정부가 협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의 입장이나 또는 그 야당의 입장이 반영될 통로는 일단 있는 거죠. 예,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노동계 쪽에 뭐 실망한 측면은 뭐냐 그러면 나중에 노사가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합의해서 뭐 결론으로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협의를 하자 이 정도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도 많다. 그것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노조가 무지하게 셉니다. 지금 총파업도 내놓을 정도로 상당히 센데 이 파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이 무력화돼요. 전 세계에 이렇게 노조가 파업을 해서 사업장을 무력화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보통 파업을 하게 되면 대체 근로를 투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체 근로 투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산이 이제 중단이 되는 것이죠. 이 정도로 막강한 노조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협의라는 것이 뭐 대충 정부가 대충 해가지고 대충 처리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노동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권에 해당할 정도로 귀중 노조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이제 강도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계가 손해를 본 건 사실이에요. 왜냐 그러면 자신들이 불리한 거 이런 부분들은 이 협상 대상에 다 배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협상의 전략상. 그런데 이걸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협의해서 한다 하는 걸 이미 이제 자신들이 양보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노조로서는 이제 손해를 보고 들어간 거죠.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정년 연장법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그 노동 관련된 모든 것을 테이블에 놓고서 정년 연장을 포함해서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무책임하게 그 관련된 임금 체계 개편이라든가 임금 피크제라든가 이런 걸 포함하지 않고 먼저 덜썩 정년부터 연장을 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정규직 노조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로서 그걸 보호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노조는 이제 특권을 가졌지만 기업이라든가 다시 또 청년들한테는 일자리를 기회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엄청난 노동 관련된 비용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같이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협상 전략 그러니까 뭐 FTA 협상 전략을 보면 사전에 법을 만들어서 협상 범위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 대상이 되고 안 되고 딱 정해놓고 그러면 협상단은 가서 협상 대상이 되는 것만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뭐 잘 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그 임금 피크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임금 피크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냐 그러면 60세를 피크를 하면 임금 피크제 정도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60세로 할 것인지 59.5세로 할 건지 그거는 노사정 뭐 타협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뭐 그거는 뭐 협상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갖고만 들어갔으면 될 텐데 뒤에 뭐 일반 해고고 뭐고 많이 갖고 들어가서 많이 양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노동계가 손해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만 연동시키는 거였으면 노동계도 굳이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잠깐 하면은 그 통상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손댈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한 두세 개 정도만 갖고 집중적으로 했으면 서로 간에 상생을 했을 텐데 예. 불필요한 것까지 다 하다가 알겠습니다. 양보를 너무 많이 예. 했죠, 노동계. 이번에 그 임금 피크제 도입은 그러면은 합의를 한 겁니까? 그것도 추후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임금 피크제도 단기적으로 연말까지 분명히 지침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내에서 취업 규칙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정년 연장 강제 법률 통과할 때 이러한 임금 체계 같이 같이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걸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알겠습니다. 일인데 예. 이것을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이번에 합의 내용이 좀 미비한 그러니까 측면이 재계로서는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죠. 예, 근데 지금 근로기준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근로자가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이제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노동계가 서로 상생하려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를 하려면 이게 변경을 해야 되니까 정부 쪽에서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절충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 법 그러니까 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부분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그 법 조항에 예외 기준을 두어서 뭐 1, 2년 사이 임금 피크제가 존재 시작할 때 그때만 하도록 이렇게 법을 알겠습니다. 절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양보했어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 실업 문제와 연계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나 또 일부 노조 쪽은 이게 청년 실업 문제에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죠. 그렇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짧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이번에 먼저. 네, 임금 피크제가 청년 실업에 도움이 될까? 저희들은 뭐 거의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중소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임금이 낮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한다 하더라도 뭐 기업이 받는 이익도 별로 안 남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제 200만, 300만의 대기업들에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대기업들은 뭐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지금 투자를 안 하거나 고용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투자처가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임금 피크제를 해서 몇 푼 돈이 생긴다 해서 청년 고용을 늘리거나 그건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투자를 하거나 고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의 적절성 여부지 돈 몇 푼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관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사실 우리가 정년 연장을 하면서 이 청년의 고용절벽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 노조, 귀중 노조한테는 엄청난 특혜를 줬지만 그 반대급부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청년 고용을 이제 늘려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됐는데 임금 피크제는 그러한 그 청년의 고용절벽 현상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호봉제라고 해서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줄여줌으로 인해서 거기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서 청년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우리가 추계를 해보면 약 10만 개에서 30만 개 정도 일자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추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금 피크제만으로서 해결할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다른 관련된 노동시장이 유연화된 그러한 그 다른 개혁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여야 간에도 지금 시각 차이가 좀 아직 존재해서 이제 국회 심의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그 민주노총이 파업을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당도 이게 야당도 쉬운 해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협박에 위한 것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앞으로 야당이나 정치권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 또 지금 파업을 공언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입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예. 네, 여튼 노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은 워낙 지금 격렬하게 좀 충돌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노총도 그렇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그러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 협상 예. 대상으로 들어와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 한 두세 개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민주노총이랑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 합의한 이 대타협안은 그러면 무시하고 민주노총과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과거에 뭐 저기 선진국의 대타협을 보더라도 몇 년, 3, 4년 걸리거든요. 우리 지금 한 1년 정도 했다고 해서 이 정도 가지고 성과를 낸다는 거는 너무 조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노사정위원회가 법률기관으로 이제 국회가 논의해야 될 사항을 대신 논의해가지고 이제 타협을 받죠. 네. 이 타협의 정신에 따라서 남은 일은 이제 국회가 처리를 하는 것인데 국회가 그 노사정위원회 그만한 역할을 맡겼다면 거기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 정신에 따라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고 정부는 또 노사정위원회의 모든 노동개혁 현안을 다 맡길 수는 없죠. 그래서 정부도 나름대로 노사정위원회의 예. 그런 타협안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를 설득해서 노동개혁이 올해 안에 마무리되어야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그 위기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골든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올해 연말 안으로 이제 이러한 노동개혁을 완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경제가 계속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거 외환위기 터질 때도 생각해 보면 노동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유연성을 강화하지 못하다가 결국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 정치권에서는 알겠습니다. 좀 소홀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 이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는 네, 입장과 그렇습니다. 지금 민노총과 아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협상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옳은 길이다. 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예, 1년 라고 하는 안에 입장. 노동을 끝내기 좀 어려울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 두 입장 역시 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서로 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